안녕하십니까. 능엄경의 제27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겁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수업이 없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수업 전에 연부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업이 없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현 행원품을 같이 한번 염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에도 수업이 있으면 여의 보장론을 배울 겁니다. 지금 능엄경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오온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제2권에서 지금은 오온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6입, 그리고 12처, 18개를 분석하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구사론과 지자인문 그리고 다른 내용을 배울 때도 오온 등 내용을 분석하지만 그러나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지 능엄경처럼 추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이런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엄경 중에 분석하는 방법은 사실 중관 근본 해론과 비슷합니다. 중관 근본 해론 중에도 추리를 통해서 일체 만법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다 실제하지 않다는 이치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국은 대공성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능엄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일체 만법이 공성이라는 이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계속 보는 성품을 분석했는데 이 보는 성품은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합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화합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이치를 이미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온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또 꽃을 볼 때도 눈에는 당연히 가린 것이 없는데 어째서 맑은 허공을 보아야만 맑고 밝은 눈이라고 하겠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꽃에 보는 작용이 없다면 꽃은 허공과 눈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허공도 가리고 눈도 가릴 겁니다. 그러나 꽃을 볼 때는 눈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눈이 가려졌다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가려졌다면 어떻게 맑은 하늘이라고 하거나 혹은 청정한 눈이라고 하겠습니까? 가려지지 않아야 맑은 하늘과 청정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리는 것이 없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알들 말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의하다가 가끔씩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알들말들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업할 때는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끝날 시간도 됐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제는 어원 중에 세 권을 분석하는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색수 상행식 중에 오늘은 수원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은 받아들이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입중론을 배울 때도 수원의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성질입니다. 여기서는 또 비유를 통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 어원을 하나하나씩 분석할 때는 먼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어서도 자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하나하나씩 분석할 때는 먼저 비유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이어서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과 발이 편안하고 원뼈마디가 고루 화평하여 살아있다는 것도 있고 마음에 어기고 따르는 일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손과 발이 편안하고 손과 발이 병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손과 발이 불편한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원뼈마디 몸 전체가 고루 화평하여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몸이든 그의 마음 상태이든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 만약에 아주 편안하면 몸에도 아픈 것이 없고 불편한 것도 없으면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구나.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프구나. 그리고 겨울에 아주 추울 때 귀가 얼었다. 만약에 이런 특별한 느낌이 없고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하면 본인이 살아있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성무유순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 전체는 순도 없고 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기쁜 느낌, 즐거운 느낌의 뜻이고 그리고 유자는 즐겁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즐거운 느낌도 없고 괴로운 느낌도 없는 아주 온화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빈다면 두 손 사이에 난데없이 껄끄럽거나 매끄럽거나 차갑거나 따뜻한 여러 느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소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할 일 없어서 허공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손을 마주 비비지 않습니까? 이럴 때 두 손을 비비면서 난데없이 여러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접촉하고 그리고 느낌이 생기고 그리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서 손을 마주 비비면서 여러 느낌이 생겼습니다. 어떤 느낌이 생겼을까요?
껄끄럽거나 매끄럽거나 혹은 차가운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뜻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여름에 더울 때 손을 만지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런 좀 덥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따뜻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손 등을 만질 때는 좀 껄끄럽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끄럽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런 느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온 중의 수온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비유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수온을 분석했고 그리고 이어서 더 자세하게 수온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 모든 허망한 촉감은 허공에서 오지도 않고 손바닥에서 나오지도 않느니라. 그야말로 앞에서 말한 접촉해서 생긴 이 느낌들은 환상과 같은 느낌들은 앞에서 말한 즐거운 느낌이든 따뜻한 느낌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든 혹은 매끄러운 느낌이든 이 모든 느낌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촉감들은 허공에서 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방금 허공에서 손을 마주 비볐기 때문에 이 촉감이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촉감이 허공에서 왔거나 혹은 손바닥에서 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손을 비빈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비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촉감의 근원을 말하면 앞에서는 4가지 촉감을 말했는데 사실 다른 촉감도 있습니다. 이 촉감들은 허공에서 오지도 않았고 손바닥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4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은 촉감을 잘 아는데 어째서 몸에는 촉감이 없느냐. 허공이 닿을 곳을 가려서 닿게 하지는 않으니라. 이렇게 분석할 때는 먼저 이 촉감이 허공에서 왔다면 어떤 과오가 생기고 그리고 만약에 손바닥에서 왔다면 또 어떤 과오가 생기는지에 대해 이렇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우리의 수온 그야말로 우리의 촉감 혹은 느낌은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법에서는 마음이 온 곳과 가는 곳을 찾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결국은 또 어디에서 소멸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방금 말한 촉감, 껄끄러운 촉감이든 매끄러운 촉감이든 만약에 이 촉감들이 허공에서 왔다면 이미 손바닥은 이 촉감을 잘 아는데 왜 몸에는 촉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허공은 모든 곳에 다 닿을 수 있으니까 왜 이 촉감이 손바닥에만 있고 머리 혹은 발 혹은 몸의 다른 부위에는 이 촉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허공은 모든 곳에 다 있으니까 왜 손바닥에만 이 촉감이 있을까? 허공이 닿을 곳을 가려서 닿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공은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에 두루 다 있는데 왜 하필 손바닥만 찾아가고 다른 곳에는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허공 그 자체도 원래 본체가 없는 것이고 그는 일부러 손바닥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손바닥을 찾아왔다면 몸의 다른 부위는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계속 허공에 있는데 허공은 막힘이 없는 성질인데 왜 이 촉감이 손바닥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촉감이 허공에서 왔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공에서 왔다면 몸의 다른 부위도 허공에 있는데 왜 다른 부위에서는 껄끄럽거나 매끄럽거나 차갑거나 따뜻한 느낌이 없을까요?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두 손바닥이 합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그 촉감이 만약에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그러면은 손바닥이 합하지 않아도 그 촉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손바닥이 마주 비비지 않으면 그 촉감이 없을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손바닥에서 나왔으므로 합쳤을 때 손바닥이 알았다면 떼었을 때는 촉감이 들어갈 것이니 손목과 팔목의 골수들도 마땅히 들어갈 때의 정적을 느껴야 한다. 그야말로 이 촉감이 손바닥에서 나왔으니까 합쳤을 때 손바닥이 저절로 이 느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촉감이 손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손바닥은 이 촉감을 알아차리는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합칠 때는 손바닥이 저절로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촉감이 손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떼었을 때는 촉감이 손바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도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촉감도 손바닥에서 왔으니까 차가운 느낌이든 따뜻한 느낌이든 손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과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손목과 팔목과 골수, 근육과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촉감이 손바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팔목, 골수 등에서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들도 팔목에 들어왔다, 골수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뱃속에 벌레가 생겼고 그 벌레가 꿈틀거리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지금 손목에 있다, 지금 팔목에 있다. 그의 종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촉감이 정말로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나온 것이고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손을 떼었을 때는 이 촉감이 왼손으로 들어가는가 오른손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야말로 이 수어는 허망한 것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샨티 대박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촉감이나 느낌이 없다면 이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왜 소멸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은 느낌이나 촉감에 따라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 촉감은 또 접촉에 따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살행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이 없다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중생들은 이런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온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손바닥을 마주 비빌 때 그때 일어난 차가운 느낌이든 따뜻한 느낌이든
기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 촉감이나 느낌을 살펴보면 사실 이 촉감은 손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손바닥에서 나왔다면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촉감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근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녀의 아들처럼 그가 생긴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맨날 바쁘게 살면서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수온, 그야말로 느낌 혹은 촉감 등의 본체를 그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계속 수온으로 속박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구사론에서는 출가인들은 색수 상행식 중에 상으로 속박되고 그리고 재가인들은 수로 속박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사람들은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수온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어떤 신분이든 다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의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봤는데 재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에 대해 굳건한 신심이 있고 그리고 불인 선사께서 웃으면서 입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선사로부터 능엄경을 배웠는데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한동안 독송하였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생사의 이치를 이미 통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모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서서 입적하셨습니다. 서 있는 상태로 입적하셨습니다. 한쪽 지역에서는 고승대덕뿐만 아니라 출가인 중에도 능엄경을 통해서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입적할 때 갖가지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가인 중에도 많은 사람이 확실히 능엄경을 통해서 결국은 생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미 자유자재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이치를 완전히 통달하였고 자유롭게 태어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생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이 수온으로 속박되고 즐거운 느낌을 위해 평생을 바쁘게 뛰어다니며 고생하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을 소멸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뛰어다니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이 마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모두 다 헛수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법문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배우는 이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덕바 캠프에서 쓴 입중론의 주석서에서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봤는데 5가지 핵심적인 논전 그야말로 인명학, 현관, 구사론과 계율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중관학의 핵심적인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배우는 것도 헛수고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일체만법의 실상을 통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워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관학은 모든 산 가운데서 수미산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허공에서도 해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중관학의 사상은 불교에서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은 정수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능엄경은 현법에 추리하는 방법으로 일체 만법이 공성이라는 이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원을 이미 다 분석하였습니다. 색수상행식 중에 이어서 상호를 분석할 겁니다. 상호는 대상을 지각하고 집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의식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흰색이다. 이것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즐거운 느낌이고 저것은 나의 괴로운 느낌입니다. 어떤 대상을 집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원을 분석할 때도 먼저 간략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신매시를 말하면 입에서 침이 나오고 높은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상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신매시를 말할 때 그야말로 한 사람이 얘기하다가 신매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매실은 달콤하고 시큼하고 이런 맛입니다. 일종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어떤 맛인지 드셔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매실을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생리적인 반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주 신 음식을 말하면은 듣기만 해도 진짜 그 신맛을 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만약에 많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말하면은 듣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본인이 높은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아주 높은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발바닥도 또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20몇 살 때 아바주에 있는 마을캉에 있는 사찰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절에서 나오려면 말을 타고 나옵니다. 가는 길에 아주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자주 다니던 사람은 별 느낌이 없고 그리고 그 말도 자주 다니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그러나 저는 말 발굽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사람과 말이 같이 벼랑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벼랑 밑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만 강물만 보입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이 벼락에는 아주 좁은 길이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무서운 느낌이 납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많은 여행지에서 유리로 만든 아주 높은 곳에서 만든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도 그 길을 걷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야말로 앞에서는 신매시를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고 혹은 아주 높은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나고 무서운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망매지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조는 그때 10,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먼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고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병사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아주 심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저 앞에 넓은 매실나무 숲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매실나무 숲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병사들은 매실나무 숲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매실의 신맛을 생각하고 입안에 침이 돌아 갈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원을 분석할 때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분석하였습니다. 하나는 신매실의 말을 듣고 나서 입에 침이 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이것도 어거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랑을 밟는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생기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상고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시다는 말에서 생긴 침은 매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우리가 매실의 말을 듣고 침이 생기는데 이 침의 근원은 매실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입에서 나온 것인가요? 따져보면은 이 두 가지 근원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소리에서는 이 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이런 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사실 이 침은 매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러한 침이 매실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매실 자체가 말해야 하는데 어찌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약에 이러한 침이 다른 인연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매실에서 생긴 거다면 매실 그 자체가 침을 생기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 매실이 혼자서 말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이 매실 자체에서 나온 거다면 매실 혼자서 지금 나타나겠다고 말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침이 매실에서 나온 거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매실에서 나온다는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찌 꼭 귀를 기다려 듣겠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이 침이 입에서 생긴 거다면 당연히 입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입술이든 혀이든 입안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맞습니다. 왜 하필 귀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귀와 입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침이 입에서 생긴 거다면 입으로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맞고 귀가 소리를 듣고 나서 입한테 전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0번째 뒷부분을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귀로만 듣는다면 이 침은 어째서 귀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냐? 그야말로 이 침이 왜 귀에서 나오지 않고 입에서만 나오느냐? 이런 분석을 우리가 직접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기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자세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인연이 합해지면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인연도 사실 공성이고 그의 본질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안한 존자는 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상온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신매시를 생각하면서 침이 났는데 우리가 집착하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높은 벼랑을 밟아 오른다는 생각도 매실의 비유와 같다. 그야말로 높은 벼랑을 밟아 오른다고 생각할 때 발바닥에 시큼한 느낌이 생기는 것도 신매시를 생각할 때 침이 나는 비유를 분석하는 방법과 똑같이 추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 대사 등 대덕분들의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발바닥이 껄끄럽고 시큼한 느낌이 벼랑에서 생긴 것일까요? 발바닥에서 생긴 것일까요? 만약에 벼랑에서 생겼다면 벼랑 그 자체가 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벼랑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발바닥에서 생겼다면 왜 발바닥으로 벼랑을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바닥에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11번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상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열애정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상호는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마치 이 능가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생은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집착한다. 이 가르침은 능엄경에서 지금 분석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세간 사람들이 집착하는 모든 것, 사람이든 대상이든 침이 나든가 사탕을 먹고 싶든가 초콜릿을 먹고 싶든가 음악을 듣고 싶든가 혹은 세간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든가 혹은 부드럽고 좋은 것을 접촉하고 싶든가, 우리가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조건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본체를 살펴보거나 혹은 그의 근원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호는 사실 그의 본체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색수 상행식 중에 색수 상까지 이미 다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온을 보겠습니다. 월칭께서는 행온이 바로 조작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구사론 석에서는 오온 중에 다른 4가지 온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을 행온이라고 합니다. 지자 입문에서는 행온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원과 상응하는 51개의 심소가 행온에 속하고, 이 51개의 심소가 모두 행온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불상응행도 행온에 속합니다. 구사론에서는 14가지 불상응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승 아비달마에서는 이 14가지에서 10가지를 더해서 총 24가지 불상응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구사론에 있는 14가지의 불상응행을 10가지 더해서 총 24가지 불상응행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상응행은 다 일종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상응행 중에 득이 있는데 한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이 득은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물질에 포함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정신작용에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득은 확실히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행오는 오온 중에 4가지 온을 제외한 다른 유의법을 다 행온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일체 만법이 재행무상이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행자는 일체 만법의 뜻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오는 사실 일종의 과정이고 그리고 한 단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 간략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세찬 흐름이 물결을 서로 이어 흐르면서 앞뒤를 서로 뛰어넘지 않는 것과 같이 화문을 보시면 펑류가 나오는데 이 펑류는 물의 흐름이 매우 급한 곳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산속에 가면은 물의 흐름이 아주 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 물결은 서로 이어 흐르면서 앞뒤를 서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물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앞의 물결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뒤의 물결은 뒤에서 앞의 물결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의 파도는 앞과 뒤가 달리는 것이 매우 균일하여 뒤의 물결이 앞의 물결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매우 규율이 있으면서 조금 더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도 급하게 흐르는 물을 볼 때, 만약에 어디에 갔을 때 이런 물을 볼 때 그 물결은 서로 이어져서 앞뒤를 서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운전할 때처럼 어떨 때는 앞차를 추월하고 그리고 또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주 천천히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규율이 있고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차게 흐르는 물처럼 이 과정을 행위라고 합니다. 행온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2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행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행온의 그 과정도 이 물결처럼 규율이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온도 앞에서 말한 질서가 있는 물결처럼 행온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비유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석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온도 그렇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상온이든 수온이든 색온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살펴보면은 분석해보면은 그의 본체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러한 흐름의 성질은 허공을 근거로 생기지도 않고 물을 근거로
근거로 있지도 않으며 물의 성질도 아니고 허공과 물을 떠나지도 않느니라. 여기서는 흐름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 흐름의 성질은 결국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의 성질은 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물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의 성질도 아니고 또한 공과 물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 세찬 흐름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하나 만일 허공을 근거로 생긴다면 시방의 끝없는 허공은 끝없는 흐름을 이루어 세계는 자연히 온통 물속에 빠져 잠기리라. 그야말로 만약에 이 세찬 흐름이 허공을 근거로 생긴다면 왜 이렇게 가정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세찬 흐름을 볼 때 이것은 허공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찬 흐름이 공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에는 끝없는 허공이 있는데 시방에 모두 허공이 있고 허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공을 근거로 이 세찬 물이 생긴다면 그러면 시방에도 끝없는 흐름이 생기고 세계는 자연히 온통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든 육지든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세찬 흐름이 허공에서 생겼다면 이 허공은 모든 것에 두루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허공에서 세찬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 세계가 자연히 온통 물속에 빠지게 되고 이 산하 대지가 다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도 다 물속에 빠지고 인류도 이 세계에서 생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찬 흐름이 허공을 근거로 생긴다는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능엄경에서 나온 추리하는 방법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론을 하거나 혹은 서로 토론을 할 때도 이렇게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능엄경을 배우면 사람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문을 자주 읽으면 고문을 읽는 능력도 늘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원래는 고문을 잘 읽지 못하는데 그러나 최근 몇 년간에 요마힐경도 강의하고 묘법 연화경도 강의하면서 이런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졌다고 해도 많이 좋아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병음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약효를 방목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좋아진다고 해도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만약에 능엄경을 자주 독송하면 고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경전을 독송할 때도 이해하기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만약에 세찬 흐름이 허공에서 생겼다면 이 시방 세계가 온통 물속에 빠질 거라고 하였고 물론 우리가 변론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변론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변론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생겼다면 그는 그 자체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만약에 허공에서 생겼다면 어떤 과오가 있고 이렇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측면이고 이어서 두 번째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물을 근거로 있다면 이 세차게 흐르는 성질은 당연히 물이 아니니 여기에 추리하는 방법은 앞에 추리하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만약에 이 세찬 흐름이 허공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허공이 모든 것에 다 있으니까 이 세찬 흐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나 여기에 추리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흐름이 물에서 생겼다면 이 세찬 흐름의 성질은 당연히 물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왜 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세찬 흐름이 물에서 생겼으니까 물은 원인이고 그 세찬 흐름은 결과이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과 결과는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물입니다. 마치 능엄경 지장소에도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물은 아버지와 같고, 그리고 세찬 흐름은 아들과 같고, 그리고 아버지에서 아들이 생겨나고,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이 물이라면 그러면 그 세찬 흐름의 성질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어서 15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물의 소유한 모양이 있으면 마땅히 지금 눈앞에 뚜렷이 보여야 한다. 그야말로 이 세찬 흐름이 물에서 생겼지만, 그러나 이 세찬 흐름의 성질이 물이 아니라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유서유상이 있는데, 유는 주동사의 능유이고, 그리고 서유는 피동사의 소유입니다. 그야말로 능유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서유는 세찬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찬 흐름과 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서로 하나이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만약에 세찬 흐름이 물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고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세찬 흐름은 물의 성질이 아니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물과 세찬 흐름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문을 보시면은 유서 유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유자는 능유의 뜻이고 이것은 주동사의 능유, 그야말로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서유는 피동사, 세찬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유의 상과 소유의 상은 눈을 직접 볼 수 있듯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티베트어의 버전은 약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여기서는 세찬 흐름이 물에서 생긴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치를 분석하였고, 그리고 이어서는 그 흐름이 물의 성질이라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치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그 흐름이 물의 성질이라면 맑고 고요할 때는 분명 물 자체가 아니어야 한다. 그야말로 움직이고 흐르는 세찬 흐름이 물의 성질이라면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드시 이 폭류가 물의 성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물결이 없을 때 물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찬 흐름이 물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파도가 없으면 물의 본체도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명학에서 자구를 따지고 분석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만약에 움직이고 흐르는 세찬 흐름이 물의 성질이라고 말한다면 물결이 없고 맑고 고요할 때는 물 자체도 물의 성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 번째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측면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과 물을 떠나서 흐름이 따로 있다면 허공은 바깥이
있지 않으며 물을 떠나서는 흐름도 없느니라. 그야말로 만약에 이 세찬 흐름이 공과 물을 다 떠난다면 그야말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찬 흐름은 물의 성질도 아니고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세찬 흐름이 공과 물을 다 떠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다 허공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허공을 떠나서 세찬 흐름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나면 이 세찬 흐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찬 흐름이 허공에서 생긴다고 해도 맞지 않고 물에서 생겼다고 해도 맞지 않고 그리고 물을 떠난다고 말해도 맞지 않고 허공을 떠난다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연이 합해지기만 하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과 열매 간의 관계는 서로 접촉한다고 해도 맞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연이 합해지기만 하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의 본체는 그의 실체는 없습니다. 나타난 것을 진정으로 분석하고 살펴보면 그의 실체를 찾을 수 없고 결국은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행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야말로 행오는 앞에서 말한 세찬 흐름처럼 그는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잘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자주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오는 세찬 흐름의 비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상오는 신매실의 비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수오는 두 손을 마주 비비는 비유로 표현하고 그리고 색오는 허공에서 보이는 헛꽃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맛이 나는 과일이든 요구르트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늘을 보면 우리도 허공에서 나타난 헛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마주 비빈다면 특히 우리가 마사지를 받을 때 피부에 따뜻한 촉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촉감을 느낄 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촉감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런 이치를 사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반 사람들은 갖가지 식물을 보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 식물을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저것은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초를 캘 겁니다.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수상행을 다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곤을 분석하겠습니다. 시곤은 어원 중의 마지막의 온입니다.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가병을 취하여 두 구멍을 막아서 그 속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여기서는 시곤을 허공의 비유를 들어서 분석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다 안리, 비설, 신이 이 육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빈가병이 나왔는데 불경에는 가른 빈가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머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가병도 가른 빈가라는 새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이 병은 구멍이 2개 있는데 이 2개의 구멍을 다 막아놓고 이 빈가병의 구멍을 다 막아놓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속에 허공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여기에 빈가병은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에 담긴 허공은 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병 안에 허공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리의 먼 길을 행하여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 허공을 다른 나라한테 선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병에 허공을 가득 채우고 또 먼 길을 가고 또 다른 나라한테 선물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공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이 허공을 말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학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병에다가 허공을 가득 채웠다고 하면 그 이산화탄소 혹은 산소가 있는 공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공기는 허공이 아닙니다. 공기도 일종의 물질이고 다만 우리가 눈으로 그 물질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허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공은 그 안에 산소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없고 이런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빈 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에 허공을 담거나 허공을 담지 않거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식음도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러한 허공은 저곳에서 오지도 않고 이곳에서 들어가지도 않으니라. 예를 들어 이 허공은 라사에서 이 허공을 병에다가 담고 그리고 브라곤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허공은 라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브라곤에서 허공을 다시 병에다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허공은 저곳에서 오지도 않았고 이곳에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허공을 꺼내고 다시 또 병에다 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저곳에서 왔다면 그 병 속에 이미 허공을 담아서 가지고 갔으니 그 병이 있었던 자리의 허공은 마땅히 조금 적어져야 한다. 그야말로 라사에서 허공을 병 속에 담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라사의 허공에서 한 병의 허공을 이 병에다가 담고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있었던 자리의 허공은 마땅히 조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라사에는 1억 개의 병의 허공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한 병을 가져갔으니까 원래는 1억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허공의 양이 한 병 적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억 개가 있다면은 지금은 하나 적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병의 허공을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제가 라사의 허공에서 아주 큰 병에다가 한 병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라사에 있는 허공은 적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공기를 병에다가 담고 파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 혹은 호주에 있는 어떤 산소나 혹은 다른 기체를 병에다 담고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건강에 아주 좋다. 이렇게 파는 일도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도 이 생수는 몇만 년 전에 물방울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 한 병에 얼마 판다고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사 혹은 히말라야의 허공에서 한 병을 담고 다른 곳에 가서 판다면 다른 곳에 가서 이 뚜껑을 열면 와, 이 허공이 너무 좋다. 이런 일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이 적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이 허공을 병에다가 담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그곳의 허공을 병에다가 담고 이곳에 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들어간다면 뚜껑을 열고 병을 기울일 때는 당연히 허공이 나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장수 대사의 해석이 좀 이해하기 쉽고 다른 주석서도 봤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만약에 그곳에서 허공을 한 병 가져오면은 그곳에 허공이 한 병 적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분석하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허공이 이곳에서 병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곳의 허공을 병에다 담고 이곳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뚜껑을 열고 병을 기울일 때는 그 안에 있는 허공이 나와야 합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허공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허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허공을 꺼내고 나서야 우리가 이곳에 있는 허공을 다시 그 안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허공을 그 병 안으로 담으려면 저기에서 가져온 허공을 먼저 쏟아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나서야 또 여기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리는 것과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공을 쏟아낼 때도 우리가 그 허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허공이 다시 들어갈 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곤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이번 생의 시곤이 다음 생으로 간다면 이것은 마치 한 곳에 있는 허공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곤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아뢰야 그리고 열애장까지 천천히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식음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시곤도 허망한 것이고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오온을 다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온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는 오온이 실제로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는 오온이 모두 공성이라는 이치를 설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 그리고 밀법의 가르침을 설하실 때는 오온의 본질이
바로 다섯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징일 아함경에서는 어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고는 거품과 같고 수어는 물거품과 같고 상어는 야생말과 같고 행어는 파초와 같고 시고는 환상과 같다. 그리고 어은 비유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은 비유경은 안세고께서 번역한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관학을 배울 때는 진정으로 어언이 다 공성이라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법에서는 예를 들어 대환화망 속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어언은 사실 원래 다섯 열애이다. 그야말로 어언의 본질은 사실 다섯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배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본질을 통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2권을 다 마쳤습니다. 능엄경의 제1권과 제2권의 내용이 좀 어렵고 다음 내용은 좀 쉬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